자, 그럼 이제 경제론 맨 뒷부분에 경기 변동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첫 수업에 우리가 이제 경기라는 말을 배웠죠. 경기는 뭐예요? 경기가 뭐냐? 엄마, 경기가 뭐야? 축구 경기 그런 거 말고 수요와 공급의 활발한 정도를 경기라 그래요. 그럼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좋다라고 얘기하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경기가 좋다. 이게 너무 거래가 안 일어나면 경기가 나쁘다, 불황이다, 침체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경기는 끊임없이 변해요. 경기가 변한다, 변동이라 하는데 우리 경기 변동의 첫 번째 알아야 될 단어가 인플레이션. 많이 들어봤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죠. 자, 일단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은 걸 얘기할까요? 나쁜 걸 얘기할까요? 경기가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느낌이 있겠지만 나쁜 뭔가 영향이 나타나긴 해요. 근데 경기가 좋은 걸 수요가 많아져서 결국 나중에 공급도 많아지게 되면서 수요 공급이 활발해지는 경기 호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경기 호황을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일단 경기가 좋은 걸 인플레이션이라 한다. 그러면 세계 경제는 전체적으로 넓게 봤을 때 과거 한 30년에 비해서 지금까지 비교하면 경기가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좋아졌죠. 자세히 보면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인플레이션이 뭐냐면 물가가 상승하면서 동시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나쁘게 받아들이는 건 이거예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인플레이션이면 뭔가 나쁜 느낌이 오겠는데, 자, 물가가 올라간대요. 물가 올라가는 건 좋을 건가요? 나쁜 건가요? 생필품의 물가가 올라가면 나쁘겠지만 우리가 이제 다르게 좀 접근할 거예요. 우리는 부동산 투자자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면, 부동산 투자자라면 부동산도 물건이에요.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면 좋은 걸 거예요. 어찌됐거나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 것이 인플레이션이에요. 이 두 가지는 똑같은 거예요. 즉 물가가 올라간다,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어떻게 똑같은지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10년 전에 비해서 현재까지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해보죠.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줄여서 인플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인플레가 발생했다 해보죠. 자, 그러면 이때 10년 전에는 쌀 20kg이 만약에 4만 원이라고 해보죠. 4만 원이었어요. 쌀 20kg이 4만 원이었다. 근데 현재 봤더니 쌀 20kg의 가격이 8만 원이 됐대요. 자, 이건 그럼 뭘 해석할 수 있냐면 똑같은 쌀의 킬로그램에 해당되는 가격이 올라갔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네요. 이 물건의 가격을 줄여서 우리가 물가라고 그래요. 물가가 올랐어요? 물가가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지금 뭐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고 20kg이 4만 원이었는데 8만 원 됐대요. 물건의 가격이 올랐어요? 올랐어요. 물가가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를 볼 때는 물건을 똑같이 놓고 봤을 때 그거의 가격을 따져보면 되는데 이것과 똑같은 일인데 제가 다르게 한번 써볼게요. 똑같은 건데 이렇게 봤어요. 4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쌀이 이때는 20kg이었는데 이때 4만 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4만 원으로 얼마 구입할 수 있어요? 10kg이에요. 10kg. 자, 얘하고 얘 똑같은 거예요? 얘도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똑같은 건데 이렇게 볼 때 한번 볼게요. 똑같은 돈인데 똑같은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의 양을 봤더니 이걸 화폐의 구매력이라 그래요. 4만 원인데 이때는 쌀을 20kg 구입할 수 있었는데 10kg밖에 구입하지 못한대요. 그럼 돈의 가치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졌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폐 가치를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해서 구매력이라고 돼요. 그래서 화폐의 구매력이 하락했다. 똑같은 일이죠.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했다는 말과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는 말은 똑같은 일인 거예요. 자, 그럼 보죠. 이제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좀 안 좋은 일이에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럼 만약에 내가 5억이 있었다고 해보죠. 5억이 있었는데 5억을 가지고 현금을 그대로 그냥 집에 가만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10년이 지나서 인플레가 발생했대요. 그럼 5억의 돈의 가치가 어때져요? 떨어지겠죠. 그럼 나쁜 거네요. 이때 5억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게 이만큼이었으면 시간이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5억으로 구입할 수 있는 양이 이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예전에 10년 전에 5억을 만약에 부동산을 샀다고 해보죠. 부동산을 샀어요. 부동산은 물건 맞아요? 물건 맞죠? 부동산 물건이에요. 물건을 사면 인플레가 발생하면 물건의 가격이 어때요? 올라가겠죠? 그럼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겠네요? 이 사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나쁜 현상이 생기겠지만 이 돈을 만약에 부동산에 투자했으면 부동산은 물건이니까 물건의 가격도 같이 올라요. 그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가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 돼요. 부동산 투자의 장점 첫 번째,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 이 방어한다라는 걸 영어로 해지한다 그래. 해지. 해지는 원래 영어로 울타리를 친다, 방어막을 둘러친다 이런 뜻인데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게 부동산 투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 인플레이션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에 실물 자산, 물건을 얘기하는데 자산 가치가 있는 물건을 실물 자산이라 그래요. 대표적으로 경제적 자산 가치가 있는 물건이 우리가 얘기할 때 뭐가 있냐면 금이나 은이 있고 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부동산이 있어요. 그래서 실물 자산이라고 하면 경제적 가치가 높은 물건에 해당되는 것을 금은이나 부동산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부동산 배우고 있으니까 실물 자산 보유자는 좋다 나쁘다. 물건을 얘기하는 거 물건, 실제 물건,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유리하고, 그럼 부동산 투자가 인플레이션 발생할 때는 좋다를 얘기한 거네요. 근데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현금을 버는 사람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불리한 입장에 취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나쁘고, 현금 수입자 한번 보죠. 월급쟁이는 월급을 금덩이로 받아요? 현금으로 받아요? 현금으로 받죠. 현금 수입자요. 근데 과거에 10년에도 300만 원 받았고 지금도 300만 원 받아요. 근데 과거에 300만 원은 이만큼 살 수 있었는데 지금 300만 원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만큼밖에 못 사요. 그럼 월급쟁이도 손해인 거죠. 근데 우리 월급쟁이 관심이 없어. 학교에서 관심 있는 건 돈 받는 수입자가 누구냐면 임대인이에요. 임대인. 임대인은 임대료 받죠. 임대료를 뭘로 받아요? 현금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도 100만 원 받고 지금도 100만 원 받으면 인플레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손해인 거예요. 임대인은 손해 보겠네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임대인은 뭐 하려고 그럴까요? 임대료를 올리려고 할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현금 수입자가 있는데 대출자예요. 대출자. 대출자는 돈 빌려준 사람, 돈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이에요. 우리가 돈 빌린 사람을 대출자라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틀린 얘기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을 대출자, 돈 빌린 사람은 차입자라 그래요. 차입자. 가장 기본적인 단어니까 빌려준 사람은 대출자, 빌린 사람은 차입자. 복습을 꼭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자, 그러면 대출자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나라에서 은행이죠. 은행이에요.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은행이 대출자가 되는 거예요. 은행은 대출자,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대가로 뭘 받아요? 이자를 받죠. 그럼 보죠. 이자는 수입이 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대가로 이자를 받아요. 빌려준 대가로 뭘 받냐면 수익을 이자로 받는 거야. 그럼 이자율이 수익률이 될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어떤 입장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율은 수익률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찌됐거나 자, 은행은 이제 돈 빌려준 대가로 이자를 받아요. 근데 과거에 내가 3억을 빌려주고 과거 이자가 한 달에 300만 원이었는데 지금도 300만 원 이자를 받는데요.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때 300만 원과 이때 300만 원의 가치가 떨어져 있죠. 손해를 봐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은행은 이제 손해 안 보게 뭘 할까요? 이자율, 이걸 우리가 금리라고 하죠. 금리, 이자율을 어떻게 한다? 올리려고 할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냐?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리려고 할 거고 대출자는 금리를, 이자율을 올리려고 할 거예요. 이런 현상은 인플레가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부동산 투자자는 어떻다? 유리한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해했으면 이제 나머지 지문들은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해석을 편하게 하려고 또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 돼요. 경제적 자산 가치가 있는 실제 물건. 맞아요? 맞아요. 금은 부동산이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에요. 부동산은 실물 자산으로 부동산 투자한다는 건 인플레이션을 뭐 할 수 있다? 방어할 수 있다. 이걸 영어로 해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데 부동산 투자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대출자, 임대인은 뭐하다? 불리하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지문이에요. 왜 불리하냐면 돈의 가치가 어때진다? 떨어지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 두 사람이 현금 수입자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 떨어지니까 손해를 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특히 대출자인 은행, 얘가 은행,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대출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얘는 이자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올리려고 한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론 우리가 경제를 해석할 때는 이런 인플레이션 하나 요인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수십 가지의 요인들을 해석해서 금리가 변하게 되지만 나머지 다 똑같이 놓고 인플레이션 하나만 딱 놓고 본다라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금리는 그냥 무조건 올려야 돼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금리가 내려갈 수 있잖아요. 이건 인플레이션보다 더 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는 그냥 나머지 다 똑같다고 봤을 때 인플레이션 하나만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금리는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첫 번째 인플레이션을 배웠어요. 인플레이션은 어떤 단원에서 나온다 이런 건 없어요. 1단원에서 나올 수도 있고 2단원에서 나올 수도 있고 3단원, 4단원에서 나올 수 있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단원이니까 또 특히 금융론에서 금융론 몇 단원? 6단원에서 6편에서 금융론에서도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요.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뭐 경제학 용어를 막 쓰면서 금융 용어를 쓰면서 나오지 않고 배웠던 만큼만 딱 나오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하고 있고. 자, 그럼 이제 경기 변동의 유형 한번 보죠. 경기는 끊임없이 변하는데 경기가 변하는 유형이 총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있냐면 첫 번째 순환적 경기 변동이 있대요. 자, 순환적 경기 변동은 좋다가 나빠졌다가 좋다가 나빠졌다 이걸 반복하는 거야. 똑같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순환적 경기 변동이라 그래요. 순환적 경기 변동은 회상후하 이렇게 순서를 외워야 돼요. 순서를. 그래서 회복기가 있고 상향기, 후퇴기, 하향기 이 2개는 좋아지는 거고 이 2개는 나빠지는 걸 얘기해요. 자,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걸 얘기하는데 좋아지는 것을 회복기, 상향기, 나빠지는 걸 후퇴기, 하향기. 중요한 건 상향기 다음에 하향기가 아니죠. 상 다음에 하가 아니에요. 상 다음에 뭐? 후퇴기. 그래서 순서를 외워야 돼요. 회, 상, 후, 하 이렇게. 앞으로 이제 순환적 경기 변동의 순서가 뭐냐 그러면 회, 상, 후, 하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암기 코드 같이 여러 번 공부를 계속해 나갈 건데 그냥 마스크 써도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계속 말하면서 머릿속에 암기해놔야 되니까 순환적 경기 변동의 순서는 회, 상, 후, 하 이렇게 될 거고 회복기, 상향기, 후퇴기, 하향기. 자, 얘가 순환적 경기 변동인지를 알았냐 이건지 아느냐라는 건 회상후하라는 국면 하나만 등장하면 무조건 순환적 경기 변동이에요. 첫 번째 보니까 건축허 가량이 전년 동기 대비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5월을 정점으로 해서 뭐가? 후퇴기에 접어들었다. 이 말이 나왔으니까 회상후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무조건 뭐다? 순환적 경기 변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환적 경기 변동을
구하는 건, 찾아내는 건 회상화를 알면 되고. 자, 두 번째 무작위적 경기 변동이 있는데 시험 문제는 얘가 가장 많이 나와요. 무작위적 경기 변동. 무작위라는 건 불규칙을 얘기하는 거야. 랜덤을 얘기하는 거. 자, 이걸 다른 말로 불규칙적 경기 변동이라고도 하고, 불규칙적 경기 변동. 자, 예기치 못한 원인에 의해서,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알 수 없었던 원인에 의해서 경기가 변하는 걸 모두 다 무작위적 경기 변동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재해 같은 거, 태풍이나 뭐 이런 거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기가 어렵죠. 전쟁, 뭐 코로나 사태 이런 것들 다 무작위예요. 자, 특히 중요한 건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 금융 정책이나 규제 이런 건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작스럽게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발표돼서 시행되는 거니까. 특히 정부의 규제다 또는 금융 정책, 정책이다 이런 거에 의해서 경기가 변하면 이걸 무작위적 경기 변동이라 그래요. 원인이 이게 무슨 원인인지 잘 모르겠대. 그럼 뭘로 찍어야 돼요? 무작위로 찍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기 변동이니까. 자, 금융 정책에 LTV와 DTI가 있는데, 자, 이건 뭐 할 때 규제하는 거였어요? 대출이었죠. 특히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을 때 대출 규제하는 기준이 LTV와 DTI라 그래요. 기본적으로 LTV, DTI가 높아지면 상향되면 규제가 얘가 높아지면 대출금이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그래요.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놔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LTV, DTI가 상향 조정되면 대출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규제가 완화된 걸 얘기하고, 얘가 하향 조정되면 대출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건 규제가 강화된 거예요. 그럼 지금은 금융 규제가 강화됐어요, 완화됐어요? 강화됐어요. LTV, DTI가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낮아진 걸 얘기해요. 대출금을 조금 빌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투기가 많이 일어나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야, 대출 못 받게 하겠다. 부동산의 투기적 요소를 없애겠다 해서 금융정책을 강화시켰는데 LTV, DTI가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가장 낮아져 있는 지금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부동산의 경기가 나빠질 수 있겠죠. 돈을 많이 못 빌렸으니까. 근데 막 어떤 지역은 부동산 경기가 막 일어나고 뭐 좋아지고 있는데 지역마다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어요. 투기적 요소에 의해서 그럴 수 있지만 이것만 생각한다면 LTV, DTI가 낮아지면 돈을 조금 빌리니까 경기가 나빠지는 게, 침체되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배경을 봤을 때. 어찌되거나 무작위적 경기 변동 나오면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예상치 못했던 원인에 의해서 경기가 변하는 거 무작위죠. 뭐 전쟁, 재해, 규제, 특히 정부의 정책 나오면 무작위. 계절적 경기 변동은 계절마다 변하는 거야. 뭐 이건 뭐 한글 읽을 수 있으면 다 맞추는 거예요. 매년 계절마다 발생한대요. 봄, 가을의 이사철마다 집을 사고 팔고를 많이 하니까 집값이 변화가 된다. 봄, 가을마다 집값이 변하니까. 방학 기간 동안, 방학 때 대학교 앞에 원룸, 즉 임대주택 같은 게 있을 때 공실률이 높아져서 경기가 안 좋아졌대요. 주택 경기가. 이 말은 뭐냐면 방학 기간 동안 여름방학, 봄방학 때마다 대학생들이 집에 가니까 대학교 근처에 없어. 대학교에 임대주택들이 다 비어져 있으니까 공실률이 높아져서 경기가 나빠지는 거. 방학 때마다, 봄, 가을철마다 이런 말 나왔으니까 이건 매년 계절마다 반복되어 나타나는 건 계절적 경기 변동. 장기적 경기 변동. 자, 오래 걸린다는 거죠. 보통 부동산의 경기는 18년 주기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를 반복해요. 보통 18년 정도를 일반적으로 잡는데 더 오랜 걸쳐서 50년에 걸쳐서, 이건 뭐 외울 건 아니에요. 외울 건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훨씬 더 50년 오래 걸린 시간 동안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를 반복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또는 추세적으로, 이 단어 하나 기억해놔야 돼요. 추세적이라는 말은 지속적으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천히 서서히 경기가 좋아졌다가 서서히 나빠졌다 이런 말 나오면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니까 장기적 경기 변동을 얘기해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한 50년 주기로 일어나요. 그래서 그 건물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50년 오랜 걸린 시간의 바탕으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니까 장기적 경기 변동 예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은 보통 이제 30년에서 50년 걸리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해석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이 문제가 나오면 경기 변동의 유형이 4가지가 있다를 머릿속에 떠올리게만 하면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암기 코드로 어떻게 외울 거냐면 강화도 유명한 거 있죠? 가부저초 강화. 순무 유명해요. 순무 개장도 유명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순무 개장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경기 변동의 유형은 순무 개장 이렇게 4가지만 있다가 떠오르면 나머지 뭐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문제를 어렵게 낸다면 이 4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다른 것도 막 등장해요. 근데 다른 건 답이 아니니까 순무 개장만 있더라. 우리가 배우는 건 이 중에 뭔지 구분하는 거. 순환적, 무작위적, 계절적, 장기적 경기 변동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순환적 경기 변동에는 회상, 후하 이렇게 회상 좋아지고 후하 나빠지고, 무작위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예기치 못하는 원인에 의해서 경기가 변하는 거, 특히 여기에 정부 정책이 무작위적 경기 변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계절적, 장기적. 장기적이란 말을 다른 말로 추세적이다, 지속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단어 하나 기억하면 되고. 자, 그러면 경기 변동의 유형은 이건 사실 우리가 먼저 공부할 내용은 아니에요. 암기만 해도 쉽게 풀어낼 수 있어요. 이 암기하려면 이걸 정확히 뭐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걸 다 따질 게 아니라 기본적인 해석만 하고 순무개장 4개만 있다면 알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암기 코드로 만들어서 쉽게 제시해 줄 테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순무개장만 익숙하게 복습 좀 하고 저랑 같이 얘기할 때 계속 말로 하면서 머릿속에 담아두기만 하면 돼요. 이런 건 뭐 쉽게 해결할 거고. 자, 그럼 이제 순환적 경기 변동의 각 국면별 특징을 한번 볼 건데, 자, 순환적 경기 변동은 어떻게 되냐면 회상, 후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회복기, 상향기 좋아지는 거예요. 후퇴기, 하향기 나빠지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있는데 얘들을 봤더니 뭐 매도자가 중시해야 되냐, 매수자가 중시되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걸 이제 구분해야 되고, 이걸 한번 이해한 다음에 이해됐으면 암기할 거예요. 어떻게 이제 이해하는지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할 텐데 이 한순환을 딱 끊어서 이걸 4개로 나누는 거예요. 좋아지는 걸 이렇게 회복기, 상향기, 그 다음에 여기를 나눠서 후퇴기, 하향기 이렇게. 그래서 회상, 후하. 좋아지니까 얘를 뭐 호황기, 이 2개를 합쳐서 불황기 이런 얘기도 해요. 많이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자, 이거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얘는 가격선을 얘기해요. 가격을 얘기한다고 해석하면 돼요. 경기가 좋아질 때는 가격이 보통 올라가고 경기가 나빠지면 가격이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흐름이 될 건데, 그러면 이 내려갈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려갈 때. 자, 앞으로 가격이 계속 내려갈 예정이래요. 현재 여기야. 현재 여기에요. 이건 미래예요. 이 앞에는 시간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 있을 때 앞으로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내려갈 거라고. 자, 그러면 파는 사람이 많다, 사는 사람이 많다. 가격이 어때지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내려가겠죠? 계속 내려갈 거예요. 그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러면 매도자 수와 매수자 수 중에 누가 많다? 매도자 수가 많을 거야. 서로 팔려고 하지 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사봤자 가격이 곧 내려갈 거니까 계속. 자, 그러면 얘가 100명이 있고 얘가 1명이 있다 보죠. 계약은 몇 건 일어나요? 누구에 의해서? 매수자에 의해서 일어나요. 자, 그러면 계약은 1건 일어나니까 우리가 매수자가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해요. 또는 우위에 있다. 얘가 사냐 안 사냐에 의해서 경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중개업을 한다면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파는 사람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적으니까 이 사람이 있어야 계약이 성사돼요.
그럼 중개업 할 때는 매도자를 잘 관리해야 돼. 뭐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잘 관리해야 돼. 아니면 살 사람을 잘 관리해야 돼. 살 사람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시장을 주도한다, 우위에 있다, 얘를 중시한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매수자가 우위에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사람이 하냐 안 하냐가 경기를 결정할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거래를 미루려고 할까요? 당기려고 할까요? 사는 사람이네. 시간만 지나면 가격이 어때져요? 내려가죠. 그럼 나중에 거래해도, 계약을 해도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얘가 우위에 있는 사람은 거래를 미루려는 경향이 있어요. 거래를 미루려는 경향이 크다. 아직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감정평가사 시험에 우리 시험과 똑같은 부동산 학개론을 배워요.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근데 감정평가사에서는 나왔던 지문이에요. 근데 조만간에 곧 나올 건데 아직 안 나왔어요.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이게 나올 거니까 기억해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주도하는 사람이 거래를 뭐 하려고 한다? 미루려고 해요. 얘가 유리한 입장에 있어요. 유리하니까 거래를 미루려고 해요. 저는 이해했어요. 내려갈 때는 가격이 곧 떨어질 거니까 당연히 이런 상황일 거고, 이럴 때 계약을 결정하는 사람은 사는 사람, 매수자가 결정할 거니까 얘가 유리하다, 주도하다, 우위에 있다, 주도한다, 중시한다, 이런 말을 쓸 거예요. 얘가 유리하니까 거래를 할 때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했으니까 우린 이해해서 문제 푸는 게 아니었죠. 암기할 거예요. 어떻게 암기할 거냐면 하수를 중시한다, 이렇게 암기 코드 할 거예요. 내려갈 때는, 여기서 내려갈 때 물론 얘도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갈 때는 누굴 중시한다? 매수자를 중시한다. 중시되는 사람이 거래를 어떻게 한다? 미룬다. 이렇게 머릿속에 탁 박아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했으면 이런 걸 머릿속에 딱 정리해 놔야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뭐 이런 거 당연히 보너스지, 당연히 맞출 수 있지, 이렇게 정리가 하나씩 돼 있어야 돼요. 전에 얘기했지만 민법, 학개론이나 공법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많은 걸 배워야 돼요. 이런 것들 일일이 다 암기해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이해했으면 가능한 간편하게 외워놓고서 이제 쉽게 풀어내야 되니까 외우는 건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그럼 반대로 한번 보죠. 올라갈 때는 어떨 것 같아요? 누가 중시될 것 같아요? 매도자가 중시되겠죠. 매도자가 중시될 거예요. 매도자가 거래를 미루려고 할 거예요. 미룬다. 한번 해석하면 여기 시점에 있다고 보죠. 현재 여기에요. 근데 가격이 곧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경기가 좋으니까. 올라갈 거니까 사는 사람이 많다, 파는 사람이 많다. 사는 사람이 많아요. 사는 사람이 100명인데 파는 사람이 1명밖에 없어. 그럼 계약은 한 건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파는 사람에 의해서 시장이 거래가 몇 번 일어나느냐는 파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돼요. 얘가 중시된다, 얘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천천히 살려고 하겠죠. 아니, 천천히 팔려고 하겠죠.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더 올라가니까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거래를 미루려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이해할 때고, 집에서 공부할 때고, 우리가 이제 이해했다라면, 야, 얘는 매수자니까 중시되니까 얘는 당연히 매도자가 중시되겠지라고 하면서 시험지에 지문을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보자마자 쉽게 정확히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한번 보면, 이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여기서 내가 얼마에 거래해야 되는지 가격이 궁금해. 여기는 미래예요. 여기 미래고 아직 안 나타났고, 얘가 지나간 게 과거예요. 우리가 얘 얼마 거래해야 되느냐라고 보려면 미래는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뭘 보냐면 과거를 보는 거예요. 과거에 얼마나 거래가 됐는지. 그럼 과거에 거래된 것보다 어떻게? 비싸게 거래하려고 하겠죠. 그럼 과거 거래는 아래 하한이 돼야 돼. 얘보다는 비싸게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현재 가격이 궁금할 때 과거 사례 가격 어디에 있어요? 가격이 아래에 있죠. 그래서 하한이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가격이 궁금할 때 과거 가격을 알아볼 때 시간은 이렇게 가니까 과거는 아래, 금액이 더 낮은 거니까 하한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여기서 가격이 궁금할 때 과거의 가격은 위에 있죠. 뭐가 된다? 상한이 된다. 이해하지 못해도 돼. 아래에 있으면 하한이다, 위에 있으면 상한이다, 이렇게만 해석해도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가격이 궁금할 때 과거 가격은 위에 있으니까 상한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그럼 이제 정리해보죠. 자, 기준은 하수 중시가 기준이에요. 자, 하향기 때는 누굴 중시한다? 매수자를 중시한다. 그래서
하수를 중시한다. 이렇게. 얘가 우위에 있다. 얘가 주도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매수자가 중시되고, 매수자는 거래를 미룬다, 당긴다. 거래를 미루려는 경향이 크다. 이렇게 중시되는 사람이 거래를 미룬대요. 그럼 매도자는 거래를 당기려 해요, 미루려 해요? 당기려 하겠죠.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기준 하나를 딱 잡아놔야 돼요. 하수 중시, 매수자가 중시되고 매수자 거래를 미룬다. 자, 얘는 내려갈 때요. 얘도 내려갈 때, 하향기도 내려갈 때니까 여기에서 가격이 궁금할 때 과거 가격 위에 있으니까 뭐가 된다? 상한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얘도 상한이 된다. 기준이 되는 건 나중에 배울 거니까 뭐 지금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려갈 때는 똑같이 매수자가 중시되고 과거 사례 가격은 기준 가격, 새로운 가격에 위에 있다. 상한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러면 반대로 올라갈 때는 어떨까요? 내려갈 때 하수 중시를 외웠으니까 올라갈 때는 누구 중시된다? 매도자가 중시된다. 얘 둘 다는 올라가는 거니까 매도자가 중시되고 우위에 있고, 이 매도자가 거래를 뭐 한다? 미룬다. 그러면 매도자는 거래를 당기려고 한다. 이렇게. 매수자는 거래를 당기려고 한다. 이렇게 하겠죠. 자, 그리고 올라갈 거니까 여기에 가격이 궁금할 때 과거의 가격은 아래에 있으니까 뭐가 된다? 하한이 된다. 이렇게. 얘도 하한이 된다. 하한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이해를 정확히 못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암기할 때는 좀 이해해야 쉽게 암기되니까 이런 제가 설명을 통해서 이해는 시켜줄 거고, 이해가 됐다라면, 집에서 복습하고 이해가 됐다라면 그냥 바로 하수 중시라고 딱 머릿속에 박아놓고서 이제 나올 때마다 이런 거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안정시장이라는 것도 있대요. 안정시장. 뭐가 안정됐냐면 가격이 안정된 시장이에요. 가격이 안정됐다는 건 가격이 많이 변한다는 거예요? 조금 변한다는 거예요? 조금 변한다는 거야. 가격이 크게 출렁거리지 않고 작게 이렇게 거의 변함이 없거나 가격이 안정적인 변화되지 않는 시장이 존재한다. 즉 불황에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불황에 강한 시장이 존재한다. 가격이 변하지 않고 거의 일정하게 안정적인 시장이 존재한다. 그런 부동산이 있어요.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가격이 거의 떨어지지 않는 부동산 있어요? 떨어지긴 하는데 거의 떨어지지 않는 거. 언제나 살려는 사람이 항상 기다리는 거, 줄 서 있는데 있어요? 없어? 있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위치라고 하면 입지라 그래요. 뭐 쉽게 얘기하면 목이 좋다 이런 얘기 하죠. 이런 거, 입지가 좋은 소규모의 상가나 주택은 불황이더라도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살려는 사람이 항상 있으니까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동산을 뭐라고 하냐면 안정시장이라 그래요. 경기가 변해도, 경기가 나빠져도 크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안정시장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게 입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입지라는 말을 쓸 건데 장소한 위치를 입지라 그래요. 장소한 위치를 입지. 목이 좋은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입지가 좋은 소규모의 상가나 주택들은 불황이 오더라도 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고 일정한 안정시장이라는 것도 존재한다.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는 순환적 경기 국면이라는 회상, 후하 말고도 뭐가 존재한다? 안정시장이 존재한다. 안정시장의 예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입지가 좋은 소규모의 주택이나 상가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들은 불황이라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 한번 보죠. 자, 이것도 보너스로 나왔던 문제예요. 자, 부동산의 경기 순환과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22회 때 나왔던 걸 한번 보면, 부동산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에서 순환적 변동을 비롯한 계절적, 장기적, 무작위적 변동이 나타난다. 맞죠? 어떻게 였냐면 순무계장, 순무계장이라고 였어. 이 네 가지가 있더라. 자, 두 번째, 무작위적 변동이란 예상하지 못했던 것,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순환해요? 순환하지 않을까요? 무작위니까 항상 좋다 나쁘다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좋고 또 좋고 또 좋고 또 좋고 계속 좋다가 계속 나빠지고 또 좋고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순환하지 않으니까 순환하지 않는 경기 변동을 말한다. 맞죠? 예상치 못한 사태에 의해서 순환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나타난다. 불규칙은 순환하지 않는다는 얘기하니까. 3번에 대학교 근처의 임대주택이 방학을 주기로 방학 때마다 공실률이 높아져서 임대주택이 다 비어있는 거죠. 경기가 변하는 건 계절마다 나타나는 거니까 계절적 경기 변동. 4번에 봤더니 상향시장에서는 얘는 올라가는 거죠. 올라갈 때는 회복시장의 거래 사례 가격은 과거에 여기에서 내 가격이 궁금한데 과거의 가격은 아래에 있어요. 그럼 뭐가 된다? 하한이 된다. 상한가가 아니라 하한가가 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하한이 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상향시장에서는 경기가 좋아지는 거죠. 좋아지니까 건축 허가량도 높아질 거고 이런 거죠. 그러면 공실률은 높아져요, 낮아져요? 똑같은 말이 아니죠. 얘가 커지면 좋아지는 건데 공실률은 어때져야 좋아지는 거다? 낮아져야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개념은 똑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향에서는 경기가 좋아지는 거니까 허가량 높아지고 공실률은 낮아질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경기 변동에 대해서 사실 경기 변동은 이게 전부예요. 다시 새롭게 배울 게 없어요. 그러면 1월 달에 다시 한번 똑같이 설명을 해주겠지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겠지만 3월 달부터는 이런 설명 없어요. 딱 필요한 거 순무, 계장, 하수 중시면 다 해결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간단히 정리해야 되고 문제 나올 때 이 암기 코드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끄집어내는 연습을 이제 암기한 것들을 바탕으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거미집 이론 한번 보죠. 오늘 여기까지 배우고 끝낼 건데 자, 가격이 변하는 모습이 마치 거미집을 그렸다 해서 거미집 이론이라 그래요. 자, 거미집 이론을 보니까 균형의 형성 과정을 연구한 동태적 모형 이론이다 이렇게 우리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지문 답이에요. 동태적이란 말은 움직이는 형태를 연구한 이론이다라는 거야. 시간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격 움직이는 모습을 연구한 이론이에요. 우리가 특히 정학적, 이 정자는 고요할 정자예요. 고요할 정. 가만히 멈춰져 있는 상태를 연구한 이론이 아니라 비교 정학적 이론이 아니라 움직이는 모습을 연구한 동태학적 이론, 동태적 모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자, 얘가 이제 어떻게 등장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거미집 이론은 나쁜 현상을 설명한 이론이에요. 나쁜 현상.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원인이 뭘까를 고민을 하면서 에치켈이라는 학자가 연구한 이론인데 봤더니 부동산이나 농축산물 같은 재화가 생산기간이 장기성을 갖는데요. 자, 이 말은 만드는데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농축산물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쵸? 오래 걸리죠. 너무 쉬워서. 부동산 오래 걸려요, 만드는데? 토지는 아예 만들 수도 없고 주택 같은 건축물을 만드는데 오래 걸리죠. 자, 그러면 둘 다 보니까 만드는데 오래 걸리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가격의 불안정한 현상이 나타난대요. 이 불안정하다는 건 가격이 크게 움직인다를 얘기해요. 이 불안정을 다르게 해석하면 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의 폭등과 폭락이 발생하는데 왜 그럴까를 이제 설명한 이론을 거미집 이론이라 그래요. 이해 한번 잠깐 해보죠. 다음이나 다다음 순환쯤에 제가 시간을 맞춰서 거미집을 원리적으로 배웠던 걸 차근차근 다 설명해 줄 텐데 오늘은 그냥 느낌만 받아봐요.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자, 농축산물 같은 경우 특히 농산물 같은 건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냥 지금 바로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땅에서 재배해서 시간이 지나야 만들어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럼 보죠. 올해 예를 들어서 올해 배추김치가 유행을 했어요. 배추김치가 사람들이 저마다 야 배추김치가 너무 좋대. 뭐 비타민도 많고 뭐 우리에 딱 맞아. 너무 좋다고 해서 배추에 대한 인기가 많아졌어요. 선호도가. 그럼 너도 나도 배추를 사려고 하겠네요. 그럼 배추를 사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배추 가격이 어때져요? 올라가겠죠.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배추를 서로 사려면 가격이 올라가면 배추 공급량이 늘어나면 배추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어때질까요? 내려가겠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당연히 늘어나요. 비싸니까 팔려는 사람이 많아서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배추는 바로 만들 수가 있다 없다? 바로 만들 수가 없어요. 작년에 그냥 예년과 똑같이 팔리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적정량만 생산을 했었어요. 심었어, 배추를. 그래서 올해 왔더니 갑자기 인기가 많아져서 배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는데 공급은 전에 심어놨던 거에 딱 정해져 있으니까 바로 늘리질 못해요. 그럼 가격은 계속 올라가겠네요. 한 포기에 500원이었는데 갑자기 인기가 많아져서 한 포기에 5,000원까지 올라갔어요. 뭐 5만 원까지 갔든지 약간 막 올라갔어요, 갑자기. 자, 그렇게 됐는데 이제 배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배추가 500원짜리가 평소에 5,000원이나 갔어? 그럼 내가 배추를 몇 포기 지으면 요만큼 벌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돈을 벌 수 있겠다. 너도 나도 배추 농사 짓는 분들이 올해 다 배추를 심었어. 이제 내년에 내가 부자가 되려고 심었어요. 다음 해가 됐어요. 근데 이제 수요는 즉각 반응해. 갑자기 야 배추는 뭐 그래 그 정도인데 갑자기 알타리 김치가 유행을 했어요. 알타리가. 너도 나도 이제 배추를 안 사고 알타리를 사요. 수요는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으니까 배추에 대한 수요가 줄었어. 가격이 내려가겠죠. 내려가는데 갑자기 작년에 심었던 배추 지었던 사람들의 배추가 올해 이제 새로운 내내 갑자기 막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안 사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다시 공급이 막 늘어나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겠네요. 그럼 폭락이 생겨요. 500원짜리가 이제 50원 주고도 안 사요. 그럼 그냥 밭을 밀어버리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이런 게 농산물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럼 과연 왜 농산물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거냐? 어떨 때는 가격이 폭등해서 500원짜리가 5,000원까지 되다가 어떨 때는 500원짜리가 30원도 안 되는 거예요. 폭락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수요는 바로바로 반응하는데 공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에요. 바로 공급이 안 돼서 가격을 바로 수요와 공급이 균형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런 걸 연구했던 사람이 에치케린 학자고 이 이론을 뭐라고 하냐면 거미집 이론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보죠. 결론은 이건데 수요는 가격 변화에 의해서 언제? 즉각 변하지만 수요는 즉각 반응해요. 거의 모든 재화가 수요는 바로바로 반응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공급하는데 시간차, 시차는 시간차예요. 시간 차이를 두고 변화하는 게 있대요. 자, 공급이 그러면 빨리 만들어진다,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린다는 거야. 공급이 오래 걸려서. 그러면 공급량이 많이 변해요? 조금 변해요?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 조금 변한다는 거죠. 오래 걸리니까 딱 시간을 정해놓으면 조금밖에 안 변한다는 걸 얘기해요. 거의 변하지 않거나 조금밖에 안 변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공급이 탄력적이라 한다, 비탄력이라 한다? 비탄력이라 그래요. 공급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조금밖에 안 변하는 거예요. 시간 내에. 그래서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재화의 경우에는 가격의 폭등과 폭락이 자주 반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다시 또 결론을 내려와서 자, 농축산물 공급하는데 오래 걸리죠? 근데 얘는 우리가 크게 관심 갖는 게 아니야. 우리가 관심 갖는 건 뭐예요? 부동산. 부동산 가격은 폭등, 폭락을 반복할 수 있어요. 다른 재화에 비해서 많이 움직여요. 우리가 볼펜 같은 거 생각해봐요. 세탁기, 냉장고 생각해보면 가격이 뭐 1년 사이에 크게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러지 않아요. 물론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변할 수 있지만 똑같은 제품의 가격은 거의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부동산은 똑같은 재화지만 언제는 막 3배, 4배 오르다가 언제는 또 3배, 4배 떨어지기도 해요. 이런 일이 부동산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수요는 바로 반응하지만 공급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 폭락을 반복할 수 있다. 이걸 연구했던 이론이 거미집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폭등, 폭락이 나타난 건 가격이 안정한 거, 불안정한 거? 불안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과 농축산물. 자, 특히 이거 한번 고민해 볼까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뭐라고 했냐면, 사용 방법을 용도라고 얘기했어요. 용도. 우리 첫 시간에 제가 중요한 단어들을 많이 설명해 줬어요. 사용 방법 용도. 건물을 용도에 따라 나누면 어떻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에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주상공으로 나눠요. 용도에 따라 나눈다 그래요. 여기 세 가지가 있다 해보죠. 자, 그러면 얘가 보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이래요. 비탄력적이다. 양을 많이 늘리거나 줄이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양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셋 중에 좀 잘 변하는 게 있고 못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양이 좀 잘 변할 수 있는 건 주로 어떤 걸까요? 주택이에요, 상가예요, 공장이에요? 상식으로 느낌이 딱 학교로는 찍어도 좀 느낌적으로 찍어야 돼요. 누가 양이 많이 변할까요? 주택이 탄력적이에요. 주택이 탄력적이고 상공업용이 비탄력적이에요. 주택은 많아요? 많아요, 적어요? 많죠? 살 집이 없어서 부족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주택 수는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보죠.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이해할 때 어떤 게 있냐면, 나중에 좀 더 이거야,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 이런 개념을 좀 배울 텐데, 하나 더 해석해야 될 건, 주택을 공급한다는 건 꼭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주택을 공급할 때 신규로 만들어서 공급할 수도 있죠. 이것도 주택 공급이에요. 이런 주택 공급을 신규 주택 공급이라 하는데, 내가 집이 하나 있어. 근데 이사를 가려고 팔려고 내놨어요. 이거 공급 맞아요? 이거 맞아요? 맞아요. 이게 공급에 해당돼요. 주택의 공급인데 쓰던 걸 재고라 그래요. 쓰던 거, 중고를 재고. 이렇게 내가 집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건 신규 주택 공급인데, 내 쓰던 주택을 이사 가려고 또는 여러 개 있어서 하나 팔려고 내놨어요. 이것도 주택의 공급에 해당돼요. 그러면 주택의 공급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더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은 좀 탄력적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결론. 거미집이론은 특히 부동산 중에서 주거용이 잘 들어맞아요? 상공업용이 잘 들어맞아요? 답이 여기 있어. 잘 봐봐요. 누가 잘 들어맞아요? 상공업용이 잘 들어맞아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폭등폭락. 이건 나쁜 현상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폭등폭락이 더 잘 나타나는 건 주택보다 상공업용 부동산에 거미집이론이 잘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가격의 폭등폭락은. 야, 주택 가격도 잘 변하는데 라고 생각되지만, 아직 우리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상가를 아직 못 가져봐서 그래요. 상가는 가격이 더 크게 변해요, 주택보다. 그래서 상가나 공장들의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변하면서 불안정한 현상이 나타나고, 주택은 상가나 공장에 비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차차 배울 거고. 근데 거미집 이론이 10번이 나오면 이건 안 나와요, 시험 문제. 20번이 나오면 한 번 나올까 말까 하고, 10번 중에 10번 나오거나 20번 나올 때 19번 나오는 건 이거예요. 거미집 모형을 3개의 모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 이 3개를 구분하는 게 우리 시험 문제 10번 나오면 10번이에요.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 구분하는 거. 봤더니 이런 거예요. 한번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만 그래도 여러분 뭔지 알아야 돼. 이제 여기는 가격이 있고 양이 있고, 얘는 수요다 공급이다?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아직도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오른쪽이 내려가 있죠? 내려가 있으면 뭐다? 수요. 얘 오른쪽이 올라가 있죠? 공급. 얘 뭐예요? 오른쪽 내려가 있죠? 얘 뭐예요? 수요. 얘는 공급. 얘 수요, 얘 공급이에요.
자, 그랬더니 가격선을 봤더니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건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학기론에서는 이 깊이 있는 이해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구분만 할 줄 알면 돼요. 결과적으로. 얘를 봤더니 얘가 이렇게 가격이 점점 안으로 들어가요. 수렴형이라 그래요. 한 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수렴형이라 그러고, 얘 가격선을 봤더니 점차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얘를 빠져나간다, 발산한다, 발산형이라 그러고, 얘 가격을 봤더니 제자리에서 이렇게 계속 돌아요. 그래서 얘를 순환한다, 순환형이라 그래요. 세 가지를 구분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 한번 비교해 보죠. 얘하고 얘는 뭐가 차이 날까요? 수요인데 이 수요와 이 수요는 뭐가 달라요? 기울기가 다르네요. 기울기. 얘도 공급이고 얘 공급인데 뭐가 다르다? 기울기가 달라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한번 보면 이 수요와 이 공급의 기울기가 달라요. 누가 많이 세워져 있어? 수요와 공급 중에 공급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얘는 어때요? 얘 모양은 수요와 공급 중에 누가 많이 세워져 있다? 수요가 많이 세워져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따질 때는 무슨 형이 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중에 누가 더 많이 세워져 있고 누가 많이 이렇게 누워져 있느냐,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워져 있다, 누워져 있다는 건 경사도 또는 기울기의 크기라고 하는데, 이건 뭐에 따라 달라진 거냐면 탄력성에 의해서 달라진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서 이런 모양이 좀 다르게 나타나요. 자, 그러면 보죠. 이 그림을 아까 공부했으니까 탄력성을 한번 볼게요. 수요와 공급 중에 누가 탄력성이 큰 거다? 누워져 있는 게 탄력적인 거고 세워져 있는 게 비탄력적이에요. 수요가 누워져 있으니까 수요가 탄력성이 큰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의 크기를 한번 보죠. 기울기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 중에 누가 큰 거다? 많이 세워져 있는 게 큰 거죠. 얘하고 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맞아요? 왜 대답을 안 해? 맞아요. 탄력성이 작을수록 기울기가 큰 거예요. 탄력성이 클수록 기울기가 작은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탄력성을 한번 본 거고 기울기를 한번 해석해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해요. 문제 나올 때마다 이걸 머릿속에 끄집어내서 이해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실수하니까 이제 외워버릴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건 이해했으니까 어떻게 외울 거냐면, 수요는 누가 크고 뭐가 크고 탄력성이 커요. 수요 입장에서는 탄력성이 커야 되고, 공급은 뭐가 커야 돼요? 기울기의 크기가 커야 돼요. 큰 것만 외워서 이제 앞으로 제가 암기 코드를 막 제시할 텐데, 이 암기 코드는 크다, 좋다, 유리한 것만 외울 거예요. 크다, 좋다, 유리한 거.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것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첫 번째로 중요한 건 탄력성,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 암기 코드예요. 거미집 이론에서 수렴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그러면 수탄 공기라고 외워요. 수탄 공기. 뭐냐면 수요는 뭐가 커야 되고 탄력성이 커야 돼요. 수요는 탄력성이 크고 공급은 뭐가 커야 된다? 기울기의 크기가 크면 무슨 형이다? 수렴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아프리카 수단의 공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탄 공기 이렇게 외워요.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에 수단의 공기 이렇게 하면서 수탄 공기. 그럼 수요는 뭐가 커야 되고 탄력성이 커야 되고 공급은 뭐가 커야 된다? 기울기의 크기가 크면 무슨 형이다? 수렴형 되는 거예요. 사실 얘와 얘는 똑같은 얘기예요. 수요가 공급보다 탄력성이 크다는 건 공급이 기울기 크기가 더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지만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수탄 공기로 외워서 이제 앞으로 그냥 당연하게 무조건 이렇다라고 이제 정리할 거예요. 수탄 공기면 수렴형이고, 이게 반대가 되면 수요가 탄력성이 커야 되는데 수요가 탄력성이 안 커요. 그럼 발산형이에요. 공급이 기울기 크기가 커야 되는데 공급이 기울기 크기가 안 크대. 그럼 발산형이에요. 똑같으면 순환형이에요. 같으면 순환형, 반대면 발산형. 이렇게 되면, 그러면 거미집 모형을 세 개를 구분하는 데 필요한 건 이거 하나만 딱 완벽히 정리하면 되겠네요. 수렴형이 되기 위한 조건, 딱 수탄 공기. 이게 아니면 발산형. 똑같다 그러면 순환형.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탄력성을 이해하는 거고, 두 번째는 거미집 이론에 나오면 이게 무슨 형이냐라고 보자마자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함수식이 나올 때 기울기 크기를 직접 구해야 돼요. 함수식이 나올 때. 원래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1차 함수, 2차 함수, 고등학교 가면 이제 고차 방정식 나오면서 이제 고차 함수에 대해서 이해했겠지만 우린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죠. 우리 수학 알 필요 없으니까 그냥 딱 문제를 풀기 위한 것만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야, 뭐 나중에 너 기울기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야라고 저한테 얘기하지 마요. 저 공부 잘했어요. 공부 잘했어. 기울기 구하는 거 알지만 우린 그냥 그런 거 버리고 문제만 잘 풀 수 있게 쉽게 정리한 거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물론 내가 수학을 좀 잘해서 나 기울기 구하는 거 다 알아. 1차 함수, 2차 함수 다 알아. 그러면 그냥 구하시면 돼요. 그건 하는 사람은 하면 되고, 함수식에서 기울기를 구할 때는 절대값이 있어요. 이건 기울기의 크기를 얘기할 때는 절대값이니까 그냥 플러스 값만 써요. 마이너스 값은 다 버릴 거예요. 그냥 플러스로만 쓸 거고,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예요. 개수라는 건 이 기호 앞에 있는 숫자를 개수라 그래요. 뭐 식도 어렵지 않아. 우리 탄력성식과 똑같아. 가격분의 수요량. 가격분의 R분의 수요량이 탄력성이었죠. 기울기 크기도 가격분의 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P분의 Q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함수식이 주어졌을 때 P의 개수 얼마? P 앞에 있는 숫자 얼마? 2. 얘가 P의 개수예요. Q 개수 얼마? 4. 그럼 기울기 크기는 얼마다? 2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분의 4. 얼마예요? 2. 이제 보자마자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기울기 크기가 얼마냐 이렇게 나오면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3P는 200-3Q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 P의 개수 얼마? P의 개수 얼마? 3. Q의 개수 얼마? 3인데 마이너스는 버려요. 기울기 크기는 마이너스 버리고 다 플러스니까. 그럼 기울기 크기는 3분의 3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가 P의 개수, P 앞에 있는 숫자, Q 앞에 있는 숫자,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그럼 함수식 이렇게 나왔어요. P는 200-4Q다. 기울기 얼마? P의 개수 얼마? 1 생략된 거죠. 1 생략된 거예요. 그럼 기울기 크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자, P는 400 플러스 2Q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 P의 개수 얼마? 1. Q의 개수 얼마? 2. 기울기 크기는 얼마? 1분의 2니까 얼마? 2. 근데 이제 기울기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는 절대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리적으로 수학적으로 X의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을 구해서 기울기 구하는 게 아니라 뭐 절편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에서 그냥 기울기값만 구해서 누가 크냐만 따지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거미집 모형에서 수렴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그러면 수탄, 공기 이거 해석하면 수요는 뭐가 크고 탄력성이 크고 공급은 기울기 크기가 크면 무슨 형? 수렴형. 반대가 되면 발산형. 똑같으면 순환형.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11월, 12월 달에 딱 정리해서 앞으로 1월 달에 나올 때마다 뭐 이건 그냥 껌이야. 쉽게 답싹 찾으면서 즐겁게 공부해 나가야 돼요. 문제 봐봐요. 21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자, 수요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결국은 거미집 이론에 의한 A, B 부동산의 모형이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A 거의 수요와 공급 나왔고 B 거의 수요와 공급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탄력성이 나왔죠. 그럼 우리가 조건이 수렴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다? 수탄이었어요. 탄력성은 누가 커야? 수요가 크면 탄력성이에요. 근데 A를 보니까 누가 커요? 수요가 크죠? 그럼 얘는 무슨 형? 수렴형이에요. B를 봤더니 탄력성이 공급이 크네요. 수요가 크면 수렴형인데 공급이 크니까 뭐다? 발산형이에요. 이런 거 그냥 보자마자 답이 뭐다라고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준비는 좀 해놓고 11월, 12월 견뎌나가면 나중에 이제 학기는 훨씬 쉬워질 거니까. 자, 25에 나왔던 거 보자. 얘를 봤더니 동태적 모형이 어쩌고 했더니 또 결론은 거미집 이론에서 모형이 무슨 모형이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자, A를 봤더니 이렇게 함수식이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QD라고 나왔죠. 무슨 양? D니까 뭐? 수요량.
오늘 제가 좀 어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대답을 잘 해주셔야 잘 알고 있구나 해서 제가 좀 더 깊은 내용이든 좀 더 다른 설명을 더 많이 해줄 수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시간은 좀 정해져 있으니까 같이 좋은 수업은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랬어요. 공부해서 물어보면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괜찮아요. 대답 딱 입 다물고 있으면 제가 더 친절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아는 건 넘어갈 수 있어야 돼, 빠르게. 자, 어쨌거나 D니까 수요량이에요. 그럼 얘는 수요함수다, 공급함수다? 수요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없어도 얘가 수요함수구나. 얘를 봤더니 QS라고 나왔죠. S는 뭐? 공급. 그럼 QS니까 얘는 공급함수다.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이건 기울기 크기를 구해서 누가 큰지 비교해봐라. 그래서 무슨 모양인지 결정하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 P의 개수 얼마? 2. Q의 개수 얼마? 1 생략된 거야. 그럼 기울기 크기는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얘 P의 개수는 3, Q의 개수는 4, 얘는 3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기울기 크기예요. 2분의 1은 0.5고 3분의 4는 1.3333 이렇게 될 거니까 누가 큰 거? 공급이 큰 거네요. 그러면 기울기는 누가 커야 돼요? 수탄이거나 공기여야 되니까 공기면 뭐? 수렴형이에요. 공급이 기울기가 크면 수렴형이니까 얘는 공급이 크니까 뭐다? 수렴형 이렇게 될 거고, B는 봤더니 P의 개수 1, Q의 개수 2, 기울기 얼마? 1분의 2니까 2, P의 개수 2, Q의 개수 4, 2분의 4니까 얼마? 2. 같네요. 그럼 무슨 형? 순환형. 답은 수렴형, 순환형. 이런 걸 푸는 데 있어서 시간 오래 걸리면 안 되겠죠. 연습해서 이제 앞으로 잘 해나갈 거예요. 자, 끝난 건 아니고 복습 잠깐 5분 하고 문제 풀게요. 자, 수요 법칙이 뭐냐 그러면 비싸면 안 산다. 곡선은 무슨 형태? 오른쪽에 내려가 있는 우하향 형태. 자, 근데 수요 법칙은 방향이 결정돼 있어요. 원인이 반드시 뭐일 때? 가격부터 시작해서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냐니까 원인이 가격이고 결과가 수요량일 때만 해당되는 법칙이 수요 법칙이다. 자,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이게 이따가 풀 문제의 답이에요, 다.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수요량의 변화. 그럼 얘는 곡선 위에 점이 이동할 거다. 자, 얘는 그 재화의 가격 변화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변하면 얘를 수요의 변화. 그러면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할 거다라는 거죠. 자, 얘는 수요량의 변화, 얘는 수요의 변화. 자, 효용이 비슷한 재화를 뭐라고 한다? 대체재. 서로 도와주는 관계를 보완재. 얘를 구분하는 건 수요가 반대면 대체재, 수요가 똑같으면 보완재 이렇게 되겠죠. 수요량의 방향이 반대면 대체재, 똑같으면 보완재 이렇게 될 거고. 자, 우리가 균형에 이동해서 수요와 공급이 변화가 될 텐데 증가가 되면 수요든 공급든 증가하면 양은 증가, 수요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 공급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 이렇게 될 걸 바탕으로 할 텐데, 자,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모두 변했어요. 수요 공급 모두 변하는데 변화폭이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누가 더 크게 변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일치하는 건 일치한 결과, 일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거 있고 알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일치하면 일치하는 결과, 일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이 알 수 없다가 나와야 돼요.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을 때. 자, 완전 탄력이나 완전 비탄력, 완전이 나오면 완전 탄력적인 경우와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는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 완전 비탄력이면 비 내리니까 무슨 선? 수직선이고 뭐가 일정한 거다? 양이 일정한 거예요. 좌우로 변하지 않으니까. 완전 탄력이면 수평선, 얘는 가격이 일정한 거고. 자, 그러면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라고 해보죠. 그러면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니까 수요를 이렇게 그렸어요. 공급이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면 이 점이 이 점 가니까 양은 증가, 가격은 일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은 일정하고 양은 증가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거고, 이때만 또 그려요. 이제 그리려면 또 그리고 다른 건 그리지 말고
완전이란 말 나올 때만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그래프. 수요가 이렇게 생겼다. 공급이 이렇게 생겼다. 증가하면 우측 간다. 감소하면 왼쪽 간다. 이건 연습해 봐야 되니까.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가격에 따라서 양이 얼마나 변하는지의 정량적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가격의 대한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그럼 뭐분의 뭐다?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비례해요. 얘 커지면 탄력성이 커지면 수요량의 변화가 크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수요량의 변화가 크다는 건 수요량이 많이 증가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증가되든 많이 감소되든 많이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수요량이 많이 줄어도 탄력적인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증가해야 되는데 줄었는데 뭔 탄력성이 크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많이 증가하든 많이 감소하든 많이 증가하든 많이 변하면 탄력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탄력성이 만약에 1값이 나왔다. 1값이 나오면 이걸 단위라는 말을 쓰니까 단위 탄력적. 얘는 가격과 수요량의 변화가 어떤 거? 같은 거. 같으면 단위 탄력적. 자, 근데 이걸 보죠. 탄력성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하는데 이 탄력적이라는 건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 중에 누가 많은 거? 얘가 중요한 거야. 수요량이 더 많이 변해야 탄력적이고 수요량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탄력성이 작다. 비탄력적이다. 탄력성이 작다. 그럼 얘가 세워져 있다. 누워 있다. 세워져 있다. 세워져 있으니까 어떻게 표현한다? 경사가 급하다. 기울기 크기가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탄력성이 작으니까 비탄력적이고 완전 비탄력이면 세워져 있는데 얘가 세워져 있을수록 경사가 급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기울기의 크기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경사가 급하냐, 기울기 크기가 크냐, 이거. 그럼 탄력성이 탄력성이 크면, 탄력적이면 누워져 있어야 되니까 경사가 완만하다, 기울기 크기가 작다. 완전 비탄력이면 무슨 선? 수직선. 완전 탄력이면 수평선. 자, 경기 변동 유형 뭐가 있어요? 순무계장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순환적 경기 변동에서 자, 우리가 암기했던 건 어떻게 암기했냐면 내려갈 때는 누굴 중시한다? 내려갈 때 하수 중시였으니까 여기에 회, 상, 후, 하 될 텐데 하일 때는 누구? 매수자를 중시한다. 그래서 매수자가 거래를 뭐 한다? 미룬다. 여기는 내려갈 때니까 여기의 가격에서 과거 가격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으니까 뭐가 된다? 상한이 된다. 얘와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 두 개는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불황의 강한 시장을 뭐라 한다? 안정시장이라 그래요. 중요한 단어예요. 안정시장도. 자, 거미집 모형에서 수렴형이 되기 위한 조건 숱한 공기. 자, 함수식에서 기울기 크기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뭐분의 뭐?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자, 그러면 2P는 400 플러스 3Q에서 기울기 얼마? P의 개수 얼마? 2. Q의 개수 얼마? 3. 기울기는 2분의 3이니까 얼마? 1.5. 이런 거 이제 계산기로 할 거니까. 그리고 학기론 시간은 말이 없어도 계산기 가지고 다녀야 돼요. 오늘 배웠던 것이 여기까지였고. 자, 그러면 문제 있으니까 문제 좀 풀어놨죠? 시간 좀 줄 테니까 나머지 못 푼 것들 한번 풀어보고 해설해보죠.